가사 도우미한테 집을 넘겨버렸어요. 소송을 했는데 유족이 패소했습니다. 몇 억이나 되는 돈을 갑자기 어떻게 갚아요? 아, 내가 요새 좀 이상하구나. 이런 경우에는 자기 후견인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메이의 법세권의 저는 메이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저희 고객 중에 인상이 너무 온화하신 50대 고객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원래 부동산 계약 분쟁건으로 저희 이제 고객이셨는데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성년 후견 청구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오셨어요. 이분이 큰딸이시고 노모를 같이 모시고 사시는데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니까 근데 아들들이 계속 어머니를 꼬드겨가지고 돈을 빼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본인이 이제 큰딸이 성년 후견인 지정을 받아서 어머니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싶다. 지금 어머니 명의로 성수동에 작은 건물도 하나 있는데 그거를 아들들이 헐값에 팔아버릴까봐 이제 걱정도 되고, 지금 딸은 어머니 부양한다고 병원비고 생활비고 혼자 다 대고 있는데 아들들은 아무 보탬도 안 주면서 어머니 돈만 노리고 있는 이런 상태셨습니다. 치매 환자가 재산을 낭비해버리면 물론 가족도 상속 재산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문제겠지만 그게 환자 본인한테도 바람직한 건 아니겠죠?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도 요새는 뭐 10여 년씩 더 건강하게 사시잖아요? 그렇게 잘 사셔야 되는데 병원비나 생활비 낼 돈이 다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성년 후견입니다. 예전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렇게 불렀었는데 2013년에 성년 후견 제도라는 명칭으로 정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도입된 지는 지금 10년이 넘은 건데 최근에 성년 후견 청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이유는 아무래도 치매에 대한 인식도 사회적으로 좀 많이 퍼지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예전에는 치매 환자 대신해서 가족들이 뭐 서류도 떼고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은행 업무 하나도 대신 보기가 어렵게 됐잖아요. 제가 한 두세 달 전에도 좀 젊은 고객분이셨는데 아버지가 60대 그 후반밖에 안 되셨거든요. 너무 일찍 좀 치매가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하고 같이 사시는 집에 아버지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지금 아버지는 치매가 좀 심해진 상태셔서 거동을 하시기가 좀 어렵고 아들이 연장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은행에서 아버지 본인이 오든가 아니면 아들이 성년 후견인 자격을 받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연장을 못 해준다. 근데 연장이 안 되면 급하게 이걸 다 상환해야 되잖아요. 몇 억이나 되는 돈을 갑자기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급하게 임시 후견인이라도 빨리 받으려고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새 이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면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성년 후견이 있죠. 질병이나 장애가 있다든지 치매가 있다든지 해서 정신적인 기능 제약으로 인해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해서 후견인의 보호를 받는 제도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가장 폭넓은 의미의 후견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정 후견은 뭘까요? 같은 사유기는 한데 정신적인 능력이 완전 결여까지는 아니고 조금 부족한 분들에 대해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심한 치매처럼 인지 능력이 완전히 없는 상태는 아니고 판단력이 다소 부족하시다던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적 장애나 정신질환인 경우가 많고요. 또 특정 후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혹은 특정 건에 대해서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건 걱정이 안 되는데 우리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가 자기 사시는 집을 팔아버릴 것 같아서 그것만 막으면 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택 매매만 후견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놓는 거죠. 그리고 아직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임의 후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의라는 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다 이런 뜻이죠. 치매가 이제 초기에 걸릴 때는 인지 능력이 계속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날은 괜찮다가 어떤 날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집에도 못 찾아가고 막 이러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말짱한 날이 되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아, 내가 요새 좀 이상하구나 싶을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치매 걸리기 전이라도 연세가 워낙 많으시면 스스로에 대해서 걱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80대인데 집안에 뭐 치매 유전자도 있다. 근데 내가 아들만 둘 있는데 아들 하나는 뭐 건실하고 착한데 다른 하나는 도박이나 하고 집에 잘 오지도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그 건실한 아들을 자기 후견인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후견 계약서를 미리 써놨다가 나중에 실제로 내가 치매에 걸리게 되면 그 아들이 법원에 딱 그대로 청구해가지고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요새 워낙 고령화 사회니까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미리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 컨트롤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왜 필요하냐 하면 예전에 뉴스에도 나왔던 유명한 사례인데요. 할머니가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가사도우미한테 집을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유족이 이거를 나중에 알고서 소송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유족이 패소했습니다. 유족이 이기려면 그 집을 넘겼을 때 당시에 할머니가 완전히 치매가 너무 심해서 의사 능력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인지 능력이 없었다. 이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지금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잖아요. 몇 년 전에 살아 계실 때 그때 의사소견서가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상태를 입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족이 아무것도 못 받아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치매가 걱정이 된다 싶으면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성년 후견 청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는 본인 스스로도 할 수 있고 배우자 그리고 자식들 포함해서 사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한정 후견인이나 한전 후견 감독인이 이미 있는데 일반 성년 후견인 심판 청구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그 후견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피후견인 저희가 사건 본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청구를 법원에 하게 되면 사건 본인 의사도 고려를 하게 돼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능력이 지금 어떤 상태냐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처음에 이제 의사소견서 내면서 청구를 하긴 하는데 심판 과정에서 의사가 다시 감정을 하기도 하거든요. 의사가 이분은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능력이 결여돼 있다 아니다 그 판단을 해주는 거고요. 다 끝날 때까지 보통 3에서 6개월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치매가 아주 확실하고 1순위 상속인들 아들 딸들이 다 동의하는 경우에 아주 빠르면 한 달 반이나 한 2달 그 정도 안에 되는 경우도 있긴 하고요. 자, 누가 할 거냐? 이게 보통 엄청나게 이해관계가 많이 대립하는 부분이에요. 상담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보통은 가족 중에서 선임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죠. 일단은 사건 본인과 법적 분쟁이 있는 사람은 안 되고요. 당연하죠. 이해상충이 있으니까. 파산 선고 받은 사람도 안 됩니다. 근데 저희 고객 중에 10년쯤 전에 파산 선고 받았었다가 면책 확정돼가지고 복권되신 다음에 어머니 성년 후견인 청구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미 복권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결격 사유는 없는 거죠. 다만 판사가 파산 전후의 사정을 봐서 좀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있어요. 현재 수입이 뭐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필을 해서 후견인 지정을 잘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후견인 후보자에 대해서 신용조회도 하고 범죄 경력사실 조회 당연히 하고요. 부동산 정보 조회도 하고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아들, 딸들, 배우자, 상속인들이 다 동의를 하면 가족들 동의서 내면서 그 사람으로 딱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형제들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예 제3자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가면 이제 성년 후견인 리스트가 쭉 있거든요. 대부분 변호사인데 그 중에서 가정법원 판사가 선임을 해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사건 본인 의사도 고려를 하기는 하기 때문에 치매 환자여도 내가 후견인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고객님들이 제일 좀 억울해 하시는 부분은 자기가 부모님 모시면서 복양을 하신 분도 있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해외 가고 이러면서 다른 직장 다니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집안 사업을 같이 했다든지 해서 부모님 재산 형성에 기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후견인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맞는 말씀이고. 근데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기여를 좀 했다는 거 자체로 후견인 지정을 쉽게 해주진 않거든요.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특별한 기여 이런 걸 했을 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변호사 도움을 받든지 하셔가지고 아주 면밀하게 입증 노력을 잘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심판 주문을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사건 본인에 대해서 성년 후견을 개시한다. 김땡땡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그 구체적인 범위는 이렇고 이렇다. 성년 후견인은 언제까지 재산 목록 만들어서 법원에 내라. 그리고 매년 후견 사무 어떻게 했는지 적어서 법원에 보고해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방금 주문에서도 보셨지만 매년 꽤나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변호사가 지정되는 경우에도 그렇고 보수를 청구하게 되겠죠. 근데 보수는 피후견인 재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적게는 월 20만 원, 만약에 재산이 수백억대로 아주 많으면 월 보수가 1, 200만 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성년 후견인이 된다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일단은 피후견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취소권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형성적인 권리가 있지는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적극적으로 뭔가 내가 나서서 처분하고 정리하고 이런 부분은 매번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후견 사무라는 게 크게 봐서 이분의 신상 보호에 대한 부분이 있고 재산 관리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신상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한다든지 노령연금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큰일도 아니고 생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만약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큰 수술을 갑자기 한다든지 정신병원에 입원을 아예 시켜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남용이 되면 안 되니까. 재산도 단순히 관리하고 자잘하게 물건 생필품 사고 이런 거는 당연히 괜찮지만 부동산 매매를 한다든지 담보 제공을 한다든지 상속 포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큰 것들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오늘은 성년 후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질문을 여기로 보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정후견인이나 한정후견 감독인이 이미 있는데 일반 성년 후견인 신청, 경찰청 창사, 한정후견인, 한정후견 감독인, 저 옛날에 막 법과사에 판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걸 법과사회. 처음 알았어요. 아, 네. 90년대생들은 이제 법과사회라는 거 배웠죠, 그죠? 용어가 다 바뀌었어요. 2013년에. 아까 금치산자 그거는 뭐예요? 금치산자. 옛날에 그렇게 불렀던 거지. 금치산이라는 게 치자가 다스릴 치자, 재산을 다스리는 게 금지되는 사람, 단어 자체가 좀 어감이 안 좋지. 근데 지금은 다 성년 후견제라고 하니까 성년 후견이라는 게 이 말도 조금 이제 낯선 분들이 있을 텐데, 미성년자에 대해서 부모가 이제 후견인 역할을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친권자라고 하죠. 성년이 됐는데도 발달 장애가 있던가 지능 문제가 있거나 치매가 왔거나 이러면 후견인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성인을 돌봐주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성년 후견인 이렇게 부르는 거죠. 친구 할아버지가 치매신데 어떤 날 완전 괜찮다가 또 다른 날은 가족도 다 못 알아보고 나가고 법원 간 날 멀쩡하시면 어떡하죠?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환청 같은 게 있으셔가지고 돌아가신 그 자기 남편 할아버지랑 매일 대화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밥 숟가락도 자기 입에 이렇게 잘 못 넣고 그런 분이 있었거든. 근데 신문기 한다고 이제 법원 간 날 딱 너무 멀쩡하신 거야. 근데 그럴 때는 평소에 상태 많이 안 좋으실 때 영상을 좀 많이 찍어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병원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이런 것도 미리 이제 여러 가지로 받아놔야죠.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일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분이 만약에 어떤 의견을 냈어요. 아까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의견이 반영됩니까? 상태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요소하고 같이 고려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큰아들이 되게 돈을 다 빼가고 있고 이런 정황이 너무 명백한데 이제 아들한테 가스라이팅 좀 심하게 돼가지고 후견인도 나는 우리 큰아들이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만약에 하신다. 다른 가족들이 봤을 때는 이게 상황이 이건 아니다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판사가 봤을 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식이 이제 여러 명인데 나는 이 자식이 제일 편하다 이런 정도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고, 당연히 그 판사도 그런 부분은 감안하는 거고요. 네. 본인이 이제 누구랑 같이 있고 싶다, 누가 제일 얘기하기 편하다 이런 거는 당연히 본인이 제일 존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금치산, 한정치산이라고 달라진 부분 중에 그 많은 부분이 이제 사건 본인 의사를 무조건 무시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갔어요. 제도도 보완이 많이 됐죠. 예전에는 금치산자 이렇게 받으면 정신병원에도 바로 넣고 한동안 못 나오게 그렇게 하고 밖에 가족들이 재산 다 어떻게 해버리고 이런 경우 좀 남용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낙인 이런 게 좀 있었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